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편이었던 제이미 포브스는 어른이 되면서 흔히 그렇듯이 감정에 대한 표현을 적당히 숨기게 되었고 이제는 그게 습관이 되었다. 우연히 만난 히치하이커 디는 상상 이상으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준 듯했다. 제이미는 시계를 힐끗 보고 테이블에 $10짜리 지폐 2장을 놓았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20가 넘으면 나머지를 내셔야겠네요. 고마워요. 그럴게요. 그런데 어디로 가시죠? 디가 물었다. 정오까지 아칸소주에 도착해야 해요. 거기서 남동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디는 앉은 채 제이미에게 인사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제이미 포브스. 제이미는 그녀와의 대화에 미련이 남은 게 사실이었다. 그녀와의 대화는 몇 시간 투자할 값어치가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가야 했다. 미련은 접고 지금 가야 한다는 제시를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가면서 행복하다고 느끼기로 한 제시를 받아들이고 진입로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비행기로 가서 익숙한 조종석에 올라탔다. 많은 생각들이 넘실댔다. 하지만 조종석에 앉은 이상 생각의 홍수에서 벗어나야 했다. 제이미는 안전벨트와 어깨끈에 버클을 잠그고 헬멧을 썼다. 그리고 무선기에 줄을 연결하고 장갑을 끼우고 깍지를 껴서 손에 밀착시켰다. 짜여진 일이지만 절도 있게 그 일을 할 때 때때로 기분은 상쾌해진다. 제이미는 비행 전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동 버튼을 눌렀다. 세월이 흘러도 비행은 구태의연한 일이 되지 않았다. 시동을 걸 때마다 매번 새로운 모험이다. 시동을 거는 일은 이 멋진 기계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일이었다. 이륙할 때마다 그의 영혼과 비행기의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된 그 영혼들은 지상을 벗어나 하늘을 날았다. 비행을 시작하면서 제이미는 최면술사 디와의 대화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바퀴를 접은 지금 나는 날고 있어. 대기 속도와 상승률은 양호해. 윤활 압력과 온도, 매니폴드 압력과 엔진 공전, 연료 공급과 남은 시간, 실린더 헤드, 즉 실린더의 윗부분에 씌우는 덮개, 실린더 헤드와 배기가스 온도 정상, 연료 레벨도 좋고. 제이미는 다른 비행기가 없는지 창공을 확인하고 펼쳐진 지상의 전경까지 확인했다. 일단 비행기 조종의 기본을 습득하면 개성을 발휘해서 조종을 즐길 여지는 충분하다. 자신 속의 한 사람은 비행기를 조종하고 또 다른 자아는 삶의 신비를 풀면서 조종의 재미를 맛볼 수도 있다. 제이미 또한 그러한 경지에 가끔 이른다. 7,500피트로 아칸소주를 향하면서 제이미는 오늘 아침 일을 생각했다. 그녀를 만난 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어떤 계시 같은 것이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곧 사사건건 우연인지 운명인지 판가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만남들은 얼마 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망각의 강으로 쓸려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정말 마리아에게 최면을 건 것일까? 그래서 마리아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던 것일까? 또 스스로에게도 착륙을 도울 수 있다고 최면을 건 것일까?
그렇다면 최면이라는 것이 매 순간 무의식적으로도 자신과 또 상대방에게 걸 만큼 흔하고 별것 아닌 것이었단 말인가? 제이미의 머릿속은 온통 최면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최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계속 나아갈지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뒤의 말대로 마리아가 최면에 빠져 착륙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제이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프렛, 스위프트 2304 브라보가 좌측 다운윈드로 프렛 35 활주로에 진입합니다. 최면이 상대가 받아들인 제시라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자신이 붓으로 그리는 그림이 아닐까? 무전기로 희미하게 들리는 것으로 보아 그 비행기는 몇 마일 밖에 있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제이미의 자아는 하늘에서의 상황을 알아서 처리하고 있었다. 우리가 받은 제시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제이미는 시끄럽고도 조용한 조종석에 앉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자신만의 시간, 타인들과 보낸 시간, 결혼과 사업, 군 복무, 중고교 시절, 유년기, 그리고 영아기. 제시들을 받아들여 우리의 진실이 현실이 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문화의 삶의 형태의 일부가 될까? 수천, 수백만이 주는 제시들, 그런 제시들의 바다가 있다. 받아들이고 존중하게 되는 제시들. 합리적이고 또 비합리적인 제시들. 거부되고 무시되는 제시들. 이런 제시들이 보이지 않게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 동물, 지구상에 사는 생물들에게로 파고든다. 그들은 먹고 자고 뜨겁고 찬 것을 느끼고 고통과 쾌감을 맛보고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모든 물리적인 법칙을 배우고 순종한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제안, 제시들이다. 이것이 현재에 있고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 유일한 삶이다. 최면술사 D는 그런 힌트를 주었을 따름이다. 비행기를 몰고 있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고 제이미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못하든 주장이라는 것도 일종의 제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반세기 넘게 밤낮 없이 보고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꿈꾸었던 거의 모든 말이 제시였다. 10,000배는 더 많은 언어 외적인 제시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눈 깜빡할 새에 우리는 벽을 인지하고 단단해서 못 뚫고 지나간다라고 재확인한다. 하루에 우리의 감각이 벽으로 인식하는 순간은 얼마나 많은가? 문, 바닥, 천장, 그리고 창문을 벽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순간 말이다.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계로 받아들이는 순간은 또 얼마나 많은가? 건축이란 카테고리 하나에서도 매일 그렇게 많은 제시가 있다. 생물학, 물리학, 화학, 항공학, 유체역학, 광물리학을 비롯한 인류가 만든 모든 학문이 동시에 또 셀 수 없는 제시들을 쏟아낸다. 아기들이 시시각각 번개보다 빨리 배우지만 아기인 동안은 무기력한 것도 그 때문이다. 아기들은 기초를, 즉 제시들의 주요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영혼부터 우리의 시공관념까지 익혀야 한다. 유아기는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기다. 가여운 어린 것에게 제시들이 댐 터지듯 몰려들면 그것들을 익히고 받아들여 잔잔한 물까지 헤엄쳐가서 자기 생각을 말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도 그들이 처음 내뱉는 말은 놀랍게도 살려줘가 아니다. 그냥 울음이다.
이륙한 지 1시간 10분 후 엔진은 정상 작동했고 대지 속도는 역풍으로 150노트. 창공은 청명했고 기류는 순했다. 아칸소주 도착 예정 시간이 1시간 남짓 남았다. 제이미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다. 지극히 평화로운 창공에서 인간이란 존재, 삶이라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것이다. 문득 인간은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운명이기에 위험도 그 여정의 하나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위험을 즐길 만큼 강하지 않고 감각이 알려주는 대략적인 것밖에 보지 못한다. 그럼에도 인생이란 게임에서 최대한 죽음을 피하면서 삶의 진리를 깨쳐야 한다. 우리가 왜 이곳으로 왔는지, 인생이라는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이 필요한 것인지. 그러나 진짜 답은 찾기 힘들다. 그 답들이 하나같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간들은 이 게임이 매혹적이라고 한다. 군대에서 조종을 배울 때 제이미는 고공병에 대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오랜 세월 비행을 하면서 지상에서는 몰랐을 것들을 알게 된 지금 과연 고도 인식이라는 게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4차원에서의 제1규칙은 분명하다. 4차원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4차원의 한계에 대한 수많은 제시들을 접한 후, 즉 지구가 쏟아내는 제시들에 동의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은 어떨까? 나는 영혼이야. 이 환각에 빠진 세상의 믿음에 갇히지 않을 테야. 내가 아닌 척 살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이들은? 그들은 이런 말을 듣는다. 철이 안 들었네. 어린애들도 그렇진 않은데. 한심하기는. 하긴 인생이 다 그렇지. 그러나 제이미가 그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면에 걸리는데 동의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대지 속도가 135로 내려갔다. 그는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다시 맞춰 목표 지점을 아칸소에서 오클라호마의 폰카시로 수정했다. 가본 적이 없는 곳이지만 곧 가게 될 것이었다. 비행 관련 서적은 어디 있습니까? 폰타시 비행장 근처에 중고 서점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80년은 영업했을 것처럼 보이는 서점이었다. 점원은 왼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희가 보유한 비행 관련 서적은 저쪽으로 가셔서 여행이라고 표시된 코너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그 통로 끝 오른편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점이 보유한 서적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 제이미의 요즘 관심사인 수상 비행기의 역사에 관한 책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은 책 3권을 발견했다. 귀한 옛날 책인 브림과 보게스의 2권짜리 비행기와 엔진 관리라는 정가가 한 권에 $40짜리인데 고작 $3에 팔고 있었다. 또 비행기 엔지니어로 산 네빌 슈트의 삶을 기술한 슬라이드 룰도 있었다. 눈높이 칸에 있던 3권을 한꺼번에 빼자 빈 자리가 두드러졌다. 평소 같으면 서점을 나왔겠지만 제이미는 딱히 급한 일이 없었기에 책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때 책들 뒤쪽에 끼어있는 책이 눈에 띄었다. 제이미는 20세기의 수상 비행기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책을 뺐다. 그런 행운은 따르지 않았다. 비행에 관련된 책도 아니었다. 윈스턴의 무대 공연가 백과 사전이라는 책이었다. 하지만 제목을 보는 순간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의 라파예트 호텔이 떠올랐다. 제이미는 단순한 호기심에 그가 직접 본 유일한 무대 공연가를 찾아보기로 했다.
세뮤얼 블랙, 별명 위대한 블랙스미스, 미국인 무대 최면술사, 1948년부터 1988년. 1970년대 중반 블랙은 그 방면에서 견줄 자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버라이어티지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묶여 있다고 믿는다면 어떡하죠?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실체가 아니고 단지 우리가 믿는 것의 거울이라면 어쩝니까? 하고 물었다. 블랙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1987년 무대를 떠났다. 그는 자신이 다른 차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탐구했으며 어떤 발견들은 내게 큰 흥미를 주었다. 나는 몸에서 떠났다가 몸이 건강한 동안 되돌아오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1987년 6월 22일. 그는 그해 11월 12일 별다른 이유 없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유가족으로는 최면술사인 부인 그웬 돌린 1951년생이 있다. 제이미는 비행 관련서 3권을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브림과 보게스의 책이 너무 싸서 죄책감이 느껴졌다. 한 손에 들고 있던 무대 공연가 백과사전도 점원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 책이 비행 관련서 칸에 있더군요. 무대 공연가 백과사전이란 책인데요. 감사합니다. 그쪽에 있었다니 미안하네요. 다시 꽂도록 하지요. 그가 책을 한쪽으로 치우며 말을 이었다. 이 2권은 각각 3달러고 네빌 슈트는 4달러입니다. 그만하면 괜찮지요? 더 싼 값에도 줄 수 있다는 투였다. 그럼요. 굉장히 뛰어난 필자예요. 점원은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반갑다는 듯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무지개와 장미, 모퉁이를 돌아서 공구실의 관리인 등등 그는 26권을 집필했죠. 다들 그를 절망 속에서 지옥 같은 핵전쟁을 그린 소설, 절망 속에서의 저자로만 기억하지만 그 책이 최고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점원인 줄 알았던 사람은 서점 주인인 듯 했다. 제이미가 말했다. 브림과 보게스의 책값을 너무 싸게 매겼어요. 그 가격이면 제가 횡재하는 겁니다. 점원은 아니라는 뜻으로 손을 저었다. 알고 값을 정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비싸게 받죠. 그들은 한참 동안 네빌 슈트 노르웨이에 대해 대화했다. 작가 노르웨이가 갑자기 살아나서 그들과 함께 서점에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작품들은 그가 생전에 만난 적이 없는 2사람의 거리를 없애주었다. 제이미는 반시간쯤 후에 브림과 보게스의 책과 슬라이드 룰, 다시 읽고 싶은 네빌 슈트의 다른 책 2권을 들고 서점에서 나왔다. 제이미는 그날 밤을 폰카에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서점에서 산 책들은 제이미에게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기쁨을 주었다. 그는 행복한 마음으로 모텔의 레스토랑에 저녁을 먹으러 내려갔다. 폰카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웨이트리스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다. 제이미는 주문도 하기 전에 그녀의 미소만으로도 팁을 두둑히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웨이트리스가 메뉴판을 건네고는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샐러드가 아주 맛있어요. 그는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메뉴를 살폈다. 핫 초콜릿이랑 토스트는 어때요? 제이미는 메뉴판에서 눈을 떼고 올려보았다. 그 순간 깜짝 놀랐다. 웨이트리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 미소 짓고 있었다. 하몬드 씨? 할록이에요. 디 할록. 포브스 씨.
저를 따라다니는 건가요? 그녀가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노스플랫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650km를 날아왔다. 더구나 아칸소에 간다고 했으니 그가 여기 있는 것을 디가 알 리 없었다. 제이미 역시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었고. 히치하이킹을 했군요. 폰카시로. 트럭을 탔죠. 바퀴가 18개나 달린 초대형 트럭이었어요. 밤사이에 폰카를 푸르게 바꿀 노스플랫의 잔디 1.5톤을 싣고 왔죠. 트럭 기사들 중에는 세상에서 가장 배려심이 많고 예의 바른 이들이 있죠. 트럭 기사 헌장이 있는데 혹시 알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여기 계실 리가 없는데? 디는 웃음을 터뜨렸다. 제대로 봤어요. 나는 여기 있지 않아요. 하지만 같이 저녁 식사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사라질까요? 제이미는 엉거주춤 일어나며 말했다. 아닙니다. 같이 식사하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포브스 씨, 어떻게 이런 일이는 없답니다. 이건 우연이겠죠? 당신은 이 일을 우연 외에 다른 것으로는 보지 않을 테죠.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할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나면 더듬더듬 설마 이럴 리가 없는데? 라며 말끝을 흐리게 되지 않을까? 제이미는 이 일에 대해서는 입 다물기로 했지만 마음이 출렁이고 덜커덕댔다. 그는 전속력으로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진 빈 새 장 같은 기분이었다.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닌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밖에 없었다. 웨이트리스가 샐러드가 맛있다고 하네요. 제이미의 말에 디는 웃음을 띤 얼굴로 말을 이었다.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죠.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두 사람은 샐러드와 제이미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종류의 파스타를 주문하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제이미가 입을 열었다. 아까 하신 말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시들이 우리에게 최면을 건다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렇죠. 디가 대답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들에게는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그 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너무 늦어버리고요. 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에게는 늘 선택권이 있어요. 수용하고 싶기 때문에 수용하는 거예요. 이미 늦어버려서 어떤 제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이미? 이건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제시, 긍정, 확인, 그런 구조가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사방에서 제시들이 밀려들고 우리의 마음은 그것들을 의식 속에 쏙쏙 담죠. 그때 제이미는 최면에 관련된 이야기를 디에게 하기로 작정했다. 그가 모르는 것에 대해 털어놓기로 한 것이다. 우리에게 공통의 친구가 있을지 모른다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물었다. 메뉴를 보던 디가 제이미를 올려다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있더군요. 그녀는 기대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샘 블랙. 디는 놀라지도 충격받지도 않았다. 다만 애정을 담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샘을 아는군요. 제이미는 디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만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굴에서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디는 그저 따스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샘을 알면 상황을 다 알지 않느냐는 듯한 미소였다. 어떻게 그웬돌린이 디가 된 겁니까? 헛다리를 짚은 거라면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 될 터였다. 그러나 제이미의 짐작은 옳았다. 난 결혼하고도 남편 성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샘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웬돌린이 웬디가 되었다가 우리 손녀딸, 그러니까 제니피의 어린 딸의 디 할머니가 되었죠. 내가 거기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죠. 거기 있는 동안이라니요? 몇 가지 던진 질문이 하나같이 사적인 질문이어서 제이미는 묻긴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에 대해 읽었습니다. 제이미가 변명하듯 말을 덧붙였다. 무대 공연과 백과사전이요? 제이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맞춰볼까요? 우연히 그 책을 발견했고요. 그녀는 제이미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란 기색 없이 즐거워했다. 그는 평생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던 그웬돌린 블랙을 만난 날, 최면에 대한 궁금증에 빠져서 비행하다가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 착륙했다. 그 동네의 중고 서점에 들어갔다가 항공 관련 서가의 뒤쪽에 박혀있던 그 책을 만났다. 또 같은 날 몇 시간 후에 그녀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두 번째 조우를 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지만 디는 제이미의 질문 공세를 받느라 음식에 손대지 못하고 있었다. 또다시 그가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연인가요? 아직 알아내지 못했군요. 최명과 관계가 있나요? 그것은 알아냈군요. 내가 세운 가설을 기억해요? 우연은 없다. 오늘 당신은 그 가설이 이론이 되게 도와주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는 유치원생용 퍼즐 속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다. 몇 조각 되지 않아서 맞추긴 쉽지만 유치원생의 솜씨로 맞춰져서 조금씩 아귀가 들썩여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을 살펴봅시다. 양해해준다면 당신의 경우를 물어도 물론입니다. 부인이랑은 어떻게 만났어요? 제이미는 소리내어 웃고는 대답했다. 나사, 즉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휴가를 받은 캐서린은 플로리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운전해서 가고 있었는데 도중에 우회해서 시애틀을 지나가다가 작은 비행장에 들렀어요. 나는 마침 돌풍을 피해서 그곳에 착륙했고. 그는 긴 사연의 초입에서 머뭇거리다가 덧붙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가 만난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일이 일어났죠. 그때가 10년 전입니다. 제이미는 아름다운 결혼이었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렇고. 나는 우연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고 당신은 운명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죠. 우연이 운명인 거죠. 그가 농담을 던졌다. 디는 포크를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서 양팔을 꼈다. 그녀가 물었다. 방금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우연이 없다니 당신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멀리 있지 않았단 말로 들리네요. 제이미가 말했다.
디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 합쳐서 기억해 보도록 해봐요. 당신이 잘못 받은 교육만 아니라면, 당신이 수용한 제시들만 아니라면, 당신이 선택한 문화가 조종한 의식만 아니라면, 당신은 그 벽을 뚫고 지날 수 있어요. 당신이란 말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웬돌리는 어떻습니까? 당신도 잘못 교육받았나요? 사실 그랬죠. 지금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당신은 그 벽을 뚫고 지날 수 있습니까? 그거야 쉽죠. 해보실래요? 아니요. 왜 안 됩니까? 몇 시간 후면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당신이 알 때가 아니에요. 제이미가 말했다. 디, 저를 지금 겁먹게 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디는 대답 대신 이상한 일을 했다. 손바닥을 펴고 손을 쭉 뻗어 제이미의 얼굴 앞을 천천히 훑듯 움직이며 눈을 응시했다. 이 시간 이후 당신은 평생 이승에서는 나를 못 만날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시가 운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당신이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 답이 당신이 믿는 모든 것과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거예요. 이것은 디가 했던 말 중에서 제이미를 가장 멍하게 만든 말이었다. 그녀가 옳았네요. 잠시 후 디가 밝고 행복한 목소리로 외쳤다. 앞의 대화와 어울리지 않는 말투에 제이미는 정신을 차렸다. 누가 옳았다는 겁니까? 웨이트리스요. 샐러드가 정말 맛있어요. 아, 그렇네요. 아주 특출한 샐러드네요. 그는 우연, 운명, 벽을 뚫고 걷기,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상기시키기 따위에 대한 질문은 잊어버렸다. 디는 주머니에서 공책을 꺼내서 트럭 기사 헌장을 읽어주었다. 노스플랫에서 얻어 탄 대형 트럭에 햇빛 가리개에 붙은 글을 베꼈다고 했다. 당신은 미국을 하나로 엮는 뼈대며 당신은 아이의 단짝 친구다. 농부의 농산물을 식료품상에 배달해서 아이들이 굶지 않게 하는 사람은 트럭 기사다. 아이들을 따뜻하게 하는 연료를 나르는 사람은 트럭 기사다. 목재를 목수에게 끌어다 주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는 집을 짓게 해주는 사람은 트럭 기사다.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미국을 하나로 묶는 것은 고독한 밤과 먼 거리를 참는 트럭 기사의 외로운 희생 정신이다. 디는 공책에서 눈을 들었다. 아름답지 않아요? 오클라호마의 폰카에 있는 식당에서 두 사람은 헌장이 구구절절 오르며 우리가 지금처럼 살 수 있게 위험한 일을 자청한 이들에게 큰 신세를 졌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사가 끝났다. 디는 그에게 즐거운 비행을 빌어주고 작별 인사와 함께 떠났다. 그날 저녁 제이미는 숙소에 들어가서 여행용 컴퓨터로 호텔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웬돌린 할록이 몇 명 있었지만 그가 찾는 사람은 가계도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세뮤얼 블랙 1948년에서 1988년 무대 최면술사. 아내 그웬돌린 할록 1951년에서 2006년. 딸
제니퍼, 1970년생. 인터넷에는 숫자가 틀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인용도 뒤죽박죽이고 누가 말한 적도 없는 말이 실리며 사실이 왜곡되기도 한다. 하지만 때때로 웹페이지에는 제대로 된 정보가 올라온다. 그렇다면 방금 제이미와 맛 좋은 샐러드를 먹은 그웬돌린 할록은 3년 전에 죽었다는 얘기? 불가사의한 일들로 인해 제이미는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그녀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었구나. 그녀는 죽을 운명이라는 제시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야. 디의 말도 제이미의 머릿속을 자꾸 맴돌았다. 잘못 받은 교육만 아니라면 당신도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죽으면 자신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까? 왜 꼭 죽어야만 그런 변화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을 믿도록 자신을 조정하기 때문인가? 우리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시공의 제시들이랑 결혼을 하니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어째서 깨어나기 위해 죽으면 안 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제시들을 듣는가? 아무도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며 원할 때마다 시공을 떠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원하면 집에 갔다가 원할 때 돌아올 수 있다고. 휴가를 떠나 시야를 넓히고 오라고 말해주지 않는다. 아무도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며 사고와 질병과 노화라는 믿음에 끌려다니다 죽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지 않는다. 아무도 죽음은 관습일 뿐 법칙이 아니라고 말해주지 않는다. 제이미는 벌떡 일어나 똑바로 앉았다. 새벽 2시였다. 샘 블랙은 바로 그걸 발견한 거야. 그가 말한 차원이라는 게 그거야. 다른 제시들의 차원. 영혼의 폭포가 쏟아지는 느낌이었다. 깨달음의 폭포수. 퍼즐이 저절로 맞아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한 상태에서 몸을 떠날 수 있구나. 최면술사 샘 블랙은 조절된 의식에서 그동안 수용한 수많은 제시들에서 스스로 최면을 푸는 수련을 했다. 그는 모든 인간이 받아들인 제시들로부터 빠져나왔다. 우리가 사는 한은 육신의, 중력의, 원자의, 문화의, 세상사에 갇혀 있다는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다. 제이미는 깨달았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임 전체가 최면이다. 제시들은 우리가 동의하기 전까지, 수용하기 전까지는 진실이 아니다. 우리를 묶는 제시들은 제한, 요청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관습이라는 사슬로 묶었다. 우리는 모두 A열에 앉아서 자원자로 무대에 나가기를 갈망했다. 관객 앞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대에는 또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다. 관객 앞에 있는 것은 제시들이 믿음이 되는 경기일 뿐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가시적인 것이 되고 생각이 바위가 된다. 오래전 라파에트 호텔의 무대 위 돌로 된 감옥에서 제이미가 그랬었다. 그가 보고 몸을 부딪힌 것은 이 세상처럼 현실이었다. 시멘트와 모타르처럼 두껍고 단단한 화강암이었다. 그는 그것을 보고 건드리고 만졌었다. 힘껏 때렸을 때 주먹이 아팠다. 하지만 최면술사 위대한 블랙스미스는
공기를 가르듯 그 벽을 뚫고 지나갔다. 최면에 걸린 사람은 그것이 바위라고 믿었고 뚫지 못할 바위로 알았다. 최면을 건 사람은 그것을 공기로 알았다. 뚫고 지나갈 게 없었다. 다만 감옥으로 착각하는 이에 보이지 않는 확신을 뚫지 못할 따름이었다. 캄캄한 오클라호마의 모텔에서 제이미는 침대 옆에 놓인 스탠드에 스위치를 켰다. 빛 때문에 눈을 가늘게 뜨고 빛이 된 연필을 집어 메모지에 기록했다. 지금 내가 살로 된 몸에, 모텔 방에, 널빤지 벽에, 열쇠로 잠근 문 안에 갇혀 있다는 믿음 또한 그때 그 감옥과 똑같아. 내 믿음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오래전에는 의문을 가졌지만 다시는 묻지 않았다. 공기를 호흡하고 음식을 먹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다고 믿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믿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다. 이런 믿음은 단순히 변심하면 없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평생 이 게임의 유일한 진실이라고 확신했던 믿음이 아니었던가? 유일한 진실이었던 믿음. 제이미는 펜으로 그곳을 콩콩 찍었다. 그러다가 다시 메모를 이어갔다. 우리는 살기 위해 한계에 갇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빙판이 없으면 하키를 할 수 없고 장기판과 말이 없으면 체스를 둘 수 없다. 다이아몬드와 공과 배트 없이는 야구를 할 수 없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우리가 엄청나게 한계가 많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 필기하던 손이 멈추었다. 뒤에 말이 오라. 67가지 제시로도 충분히 속을 텐데 100조 가지쯤 되는 제시들을 받아들여서 최면에 걸린 거야. 밖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이 어두운 순간에 누군가 운명적인 동작을 펼치고 있구나. 그래서 어쩌냐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심각해질 필요 없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일이라 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가난, 고독, 질병, 전쟁, 사고, 죽음. 그것들 하나하나가 테러리스트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하는 순간 그것들은 힘을 잃고 만다. 제이미는 메모지 위에 펜을 올려놓고는 불을 껐다. 하지만 깨달음이 워낙 강했던 탓인지 머릿속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블랙스미스의 감옥에 갇히는 체험이 없었다면 이건 완전히 미친 이야기로 들렸겠지. 수용한 제시들로 만들어진 세상이라니 실제로 없지만 있다는 생각이 그것을 잊게 만들었다니.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것이다. 믿음은 강렬한 힘을 갖고 있고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우리를 움켜잡는 확고부동한 무엇이다. 제이미는 사람이 자기의 믿음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환상에 쭉 빠져있기 때문에 죽는다. 블랙스미스가 만든 감옥이란 현실과 이 모텔방의 벽들이라는 현실의 차이는 단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이미 자신이 맞장구 치지 않았다면 감옥은 하룻밤 사이에 없어졌을 것이다. 반면 이 방은 그보다 오래 걸린다는 차이다. 또 감옥은 그런 게 있다는 개인적인 동의가 있어야 생긴다. 그러나 이 방은 시공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그는 불을 끄고 누웠다. 문득 저 바깥에는
세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이란 그저 제시들이 믿음이 되고 인식이 된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이 확고한 실체라고 생각한다. 제이미는 그 생각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5분이나 지났을까? 제이미는 다시 눈이 떠졌다. 그리고는 논리정연한 생각들이 쏟아졌다. 그 생각들은 모범생의 얼굴을 하고서 제이미의 이성을 깨웠다. 이봐, 미쳤어? 세상이 실제로 여기 없다고? 저 바깥에는 자기가 상상한 것만 있을 뿐이라고? 귀가 얇아도 너무 얇은 거 아니야? 어떤 부인이 와서 실제 하는 건 없다고 말하자 단번에 그렇게 믿어? 그는 제정신을 찾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다시 잠들었다. 하지만 10초도 지나지 않아 다시 생각이 머리를 들었다.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끈이론, 즉 세상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점 입자 대신 공간을 점유하는 끈으로 보는 물리학 이론이다. 끈이론은 어쩌고? 제시가 헛소리라면 과학도 헛소리 아닌가? 시공간에는 4차원만 있는 게 아니다. 실제로는 11차원이 있지만 7차원은 작은 공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다. 하지만 7개의 차원이 실제로 거기 있잖아. 허공에는 중력이 강해서 빛도 통과하지 못하는 구멍들이 있다. 지구를 대체할 만한 은하계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잖아. 은하계마다 무수히 다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없는 은하계, 우리가 모르는 제3차 대전이 일어난 은하계, 제4차와 5차 대전이 일어난 은하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은하계들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곳에서는 제이미 대신 마크로 불리고 파란 눈이 아니라 갈색 눈을 가진 사람들이 10억 명쯤 모여 있을지도 모르지. 제이미의 생각은 질기게 잠을 방해했다. 제이미는 일부러라도 잠들기 위해 더 꼭 눈을 감았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러나 생각은 코브라처럼 머리를 쳐들었다. 그는 짜증이 났다. 이게 미분이라도 되나? 내가 수학자도 아니고. 이건 아주 단순한 얘기라고. 우리가 뭘 볼 때 어떻게 보지?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보냐고. 이런 거잖아. 화가는 캔버스를 본다. 붓에 물감을 묻힌다. 젖은 물감을 캔버스로 가져간다. 화가는 캔버스를 본다. 붓에 물감을 묻힌다. 젖은 물감을 캔버스로 가져간다. 화가가 캔버스를 본다. 한 번에 붓질 한 번씩 우리가 사는 동안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제이미, 여기 네 물감통이 있어. 통에서는 제시들이 휘휘 돌지. 이게 네 붓이야. 붓에 내가 진실로 받아들일 물감을 묻히라고. 여기 네 캔버스가 있어. 우린 그것을 일생이라고 부르지. 이제 그림을 그려봐. 알았지? 그럼에도 제이미 속의 제이미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했다. 나는 최면에 걸린 거야. 그 기분이 어떤지 잘 알아. 개인적인 체험이니 남들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지. 제시들을 받아들이면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해. 붓질과도 같아. 30년 전,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난다. 무대 위에서 나는 블랙스미스의 벽을 빠져나왔을 리 없고 그 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어. 다만 존재한다고 내가 생각했을 뿐이지. 성스러운 날 일부 기독교 광신자의 손바닥에서 피가 나는 사건이 있었어. 옛날 그림에서 예수의 못 박힌 자국에서 피가 나오는 것과 비슷했지. 광신자 집회에 나가서 그건 피가 아니라 피라는 믿음일 뿐이라고 말할 거야?
그들에게 설명할 거냐고. 옛날에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 땐 손바닥이 아니라 팔목에 못질을 했는데 어째서 당신들은 손바닥에서 피가 나느냐고? 그러면 아마 그들은 대답할 것이다. 우린 손바닥에서 피가 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하고.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질병 따윈 없다고, 당신이 그렇게 믿는 것뿐이라고 말할 텐가? 그러면 생각이 깊은 환자는 이렇게 말하겠지. 그래요. 내 믿음이에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나 자신의 믿음이죠. 고마워요. 나는 내 믿음으로 인해 죽을 작정인데 괜찮겠어요? 아니면 나더러 당신이 좋아하는 다른 믿음 때문에, 혹은 내 일정이 아닌 당신의 일정에 맞는 다른 때에 죽으라는 건가요? 하고. 최면에 걸린 것을 증명하는 사진이 실린 책들에는 그 증거가 많다. 최면에 걸린 대상들은 다리가 밧줄로 꽁꽁 묶였다고 확신한다. 1분 후, 하루 후에도 피부에 밧줄 자국이 남아있다. 최면에 걸린 사람은 얼음을 살에 댔는데도 뜨거운 다림이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물집이 생긴다. 실제로는 밧줄도 다리미도 없다. 놀라운 정신의 힘만 있을 뿐이다. 제이미는 이런 것은 기적이 아니라 최면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리스어로 신비를 뜻하는 최면이 아니다. 그저 도너츠 있어요? 예, 아니요 식으로 일상적인 제시가 무수히 반복되고 대부분 예라고 답하는 식의 최면이다. 제이미는 궁금했다. 양자 전기 역학적인 우주는 작은 끈으로 이루어지고 그 끈들은 우연이 아닌 생각에 의해, 원자들은 제시에 의해 배열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문화가 믿는 것에 질문하지 않고 들이키고 모든 기쁨과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것은 배우기로 한 교훈에 감정적으로 연관될 때 가장 잘 배우기 때문일까?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여러 생을 살지 않지만 그렇게 믿을 자유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생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렇다. 흥미롭고 쓸모있고 마음을 끄는 것이라면 그것을 믿게 된다. 그런 느낌이 중단되면 게임은 끝난다. 그러니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을 만드는 게 제시라면 그런 제시는 무진장 많지만 정말 진정한 제시란 무엇일까? 그는 어둠 속에서 의문들의 퍼즐 맞추기를 하다가 잠들었다. 생각의 계단을 내려가면서.